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할머니, 저예요, 은주. 노크를 하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최말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2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누구세요? 그 순간 은주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반찬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치 국물이 복도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도 플라스틱 통이 구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죠. 저 얼굴, 20년 전 그날 대전 둔산동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본 딸 다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입꼬리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란 모습 그 자체였죠. 저기 괜찮으세요?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여자가 안으로 소리치자 최말순 할머니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은주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은주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이래? 아,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워서. 겨우 정신을 붙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주를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은주는 손사래를 쳤어요.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저 여자 얼굴을 마주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서 쉴게요. 비틀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려왔던 얼굴,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 옆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연이는 5살 때 사라졌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더니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한 달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아동으로 등록되었고 그 뒤로 20해가 흘렀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다연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쌍둥이? 아니면 은주가 미쳐가는 걸까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도연이었죠. 여보, 나왔어. 도연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옆집 문을 연 여자 다연이와 똑같은 얼굴, 그 충격에 대해서요. 도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떨리는 손을 보고는 진지해졌습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 천지잖아.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입꼬리의 점까지 똑같았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진정해. 그럼 확실히 해보자. 우리 다연이가 맞는지. 어떻게요? DNA 검사, 그거면 확실하잖아. 다음 날 오전, 은주는 집안을 서성이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려면 옆집에 다시 가야 했어요. 수빈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을 몰래 가져와야 했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겠어? 출근하기 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들의 딸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말이죠. 오전 10시쯤 은주는 반찬통을 챙겨 다시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떨려서 국물이 흔들렸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얼굴 정말 다연이와 똑같습니다. 어제 반찬통을 떨어뜨려서요. 다시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다연이와 닮았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최수빈이라고 해요. 할머니 손녀고요. 최수빈, 은주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수빈은 은주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할머니가 어제 아주머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기회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최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주 씨, 어제는 왜 그랬어요? 많이 놀랐잖아. 죄송해요. 할머니,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실에 앉으니 수빈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은주는 컵을 받으며 수빈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손가락 마디, 손톱 모양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빈 씨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저요? 원래 대전 둔산동에서 할머니랑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인천에 취직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대전 둔산동,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둔산동은 다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둔산동에 사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때부터요. 20년 넘게 살았죠. 20년 다연이가 사라진 게 20해 전입니다. 은주의 손에 든 찻잔이 덜컥거렸어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또 안 좋아지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정신을 붙들어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죠.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화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좀 쓸게요. 네, 저쪽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세면대 위에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것으로 보이는 빗에는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수건거리에는 젊은 사람 것으로 보이는 분홍색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담았어요. 그리고 수빈이 마셨을 것 같은 컵, 아니, 화장실에서는 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 마시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신 상태였고 수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수빈의 찻잔을 휴지로 감쌌어요. 컵 안쪽에 묻은 침이 필요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봉지에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아주머니, 차 더 드릴까요? 부엌에서 수빈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가봐야 해서요. 할머니께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2개의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최말순 할머니의 머리카락, 다른 하나는 수빈의 침이 묻은 컵을 닦은 휴지였습니다. 오후에 은주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구했어요.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내가 퇴근하고 같이 검사기관 알아보자. 그날 저녁 부부는 인터넷을 뒤져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전자 검사기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함께 그곳을 찾아갔어요. 친자 확인 검사와 혈연관계 검사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에게 말하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부의 샘플과 수빈의 샘플, 그리고 최말순 할머니의 샘플까지 제출했어요. 최말순 할머니와 수빈이 정말 혈연관계인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우리 딸이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은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는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다연이가 나타나 손을 잡았다가 사라지곤 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중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되는 날 오후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회사 조퇴를 내고 달려왔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만 꼭 잡고 있었죠. 검사기관에 도착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은주의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대신 받아 천천히 뜯었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말순과 최수빈의 혈연관계 검사 결과였어요. 혈연관계 확률 0%.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최말순의 친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함께 살았을까요?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 도연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은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도현과 한은주, 그리고 최수빈,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였습니다. 수빈은 두 사람의 딸이었어요. 20년 전 사라진 다연이가 맞았습니다. 으악! 은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담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도연도 고개를 묶고 흐느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다연이,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여보, 우리 딸이야. 정말 우리 딸이라고. 상담원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 고통, 죄책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부부는 울먹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내일 아침에 말해야겠어요. 수빈한테 아니, 다연이한테. 응, 조심스럽게 말하자.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부부는 거실에 앉아 내일 할 말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찾은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은주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을 깨웠습니다. 여보, 지금 가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도연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가구가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벽에 달려있던 시계도 거실 탁자도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도망갔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요? 왜 도망간 거예요? 칫솔, 당신이 화장실에서 머리카락 가져간 거 들킨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딸인데, 이제 찾았는데. 다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또다시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놓쳐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왜요? 신고해야죠. 유괴범이에요. 최말순 할머니는.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딸을 키워준 사람이잖아. 그 할머니 인생을 우리가 망쳐도 되는 걸까?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감사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는 딸을 데려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살려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럼 어떡해요? 그냥 포기하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직접 찾자. 단서가 있잖아. 둔산동, 그리고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습니다. 수빈이가 인천에 취직했다고 했지? 이 근처 마트나 상점들을 다 알아보자. 그날부터 부부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은주는 원래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터라 시간을 낼 수 있었죠. 먼저 인천 시내의 대형마트들을 돌았습니다. 수빈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하나유통, 메가마트, 상계마트, 이틀 동안 12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계마트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분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계산대 직원으로 계시는데. 지금 계세요? 오늘은 오후 2시 출근이에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오후 1시 부부는 상계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 앉아 마트 입구를 지켜봤어요. 은주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2시가 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빈이었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딸이 저기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예요. 지금 들어갈까요? 아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자. 마트 안에서 소동 일으키면 안 돼.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부는 차 안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6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오후 8시 마트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빈이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여보, 내가 먼저 갈게. 당신은 조금 뒤에 와.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주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도연은 수빈과 약 10m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수빈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을 지나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곳이었어요. 도연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수빈과의 거리가 좁혀졌죠. 그때 수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따라오는 걸 본 순간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빈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도연도 따라서 빨라졌죠. 수빈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수빈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아 어느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수빈은 황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달려가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 말만 들어주세요. 싫어요. 비켜요. 경찰 부를 거예요.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최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나오다가 도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당신을 집 앞에 두고 간 아빠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요? 무슨 소리예요?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주도 뒤늦게 도착해 그 장면을 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못난 인간이야. 도연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전 둔산동의 낡은 반지하 집, 한은주와 강도연의 가족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도연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은주는 다연이를 낳고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죠. 빚이 쌓여갔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월세 모든 게 부족했어요. 사채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죠. 그게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연이는 그 소리에 매일 울었죠. 은주는 아이를 안고 구석에 숨어 떨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도연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사채업자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뭐든 떼어갈 거야. 신장이든 눈알이든. 절망뿐이었습니다. 분유를 살 돈도 없었어요. 다연이는 배고파서 울고 은주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도 낼 수 없었죠.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다연이를 누군가에게 맡기자고요. 잘 사는 집 앞에 두고 오자고 했어요. 그러면 다연이는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딸이에요. 은주는 울며 반대했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여보, 이러다가 다연이가 죽어. 우리 손에 굶어 죽게 할 거야? 그날 새벽 도연은 잠든 다연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돌며 깨끗하고 큰 집을 찾았어요.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에서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앞에 다연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담요로 감싸고 손에는 쪽지를 쥐어줬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다연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죠. 집에 돌아온 도연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연이 두고 왔어. 은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야.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딸을 직접 버렸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테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이제 최말순 할머니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 할머니는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죠.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죠. 이 작은 것을 어떡하지?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너무 예뻤거든요. 하루만 키워보고 신고하자.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수빈이라고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부모가 나타날까봐 두려웠어요. 경찰이 찾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녔죠.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수빈을 진짜 손녀처럼 키웠어요.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수빈아, 넌 할머니의 전부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조금 뒤에 그 장면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무릎 꿇은 도연, 그 앞에 서 있는 수빈과 최말순 할머니, 도연의 고백이 들려왔어요. 20년 전 당신을 집 앞에 두고 간 아빠입니다.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딸을 버린 게 도연이었다고요? 은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연은 실종 신고를 할 때도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다고만 했어요. 은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 신고했죠. 당신이 그랬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20년 동안 나랑 같이 딸을 찾아 헤맸잖아요. 매일 경찰서 찾아가고 전단지 돌리고 실종 아동센터 다니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내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 죄책감, 자책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기어와서 아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죽을 것 같았어. 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잖아. 도연도 울었습니다. 부부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전 버려진 건가요? 수빈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저를 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집 앞에 놔두고 간 거예요? 아니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수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린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린 너무 가난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분유도 못 사줬어. 엄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너한테 젖도 못 먹였어. 말을 하다가 다시 은주의 눈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수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약해서. 수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최말순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 욕심 때문이었어. 나는 자식이 없었거든.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외로웠어. 문 앞에서 너를 봤을 때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같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하루만 더 안고 있고 싶었어.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지. 그러다 보니 너무 늦었어. 신고하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는 시설로 보내질까봐 무서웠어. 할머니는 수빈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거리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네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최말순 할머니가 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대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최수빈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다연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한다연이었어.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야. 한다연. 수빈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듯 했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네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수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에 은주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라는 단어, 그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은주는 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수빈도 천천히 팔을 들어 은주를 안아줬어요. 엄마.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최말순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섰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네 사람은 따뜻했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집에 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다 같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수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사랑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빈은 은주와 도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네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은주와 강도연의 집을 향해서요. 일주일 후 이사 트럭이 한은주와 강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수빈과 최말순 할머니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박스 5개와 작은 가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짐을 늘리지 않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은주는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수빈은 짐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직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은주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빈이 현관을 넘어섰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이곳은 수빈에게 처음 오는 집이었으니까요. 도연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아직 어색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거짓말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빈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은주는 할머니를 1층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작업실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서둘러 정리하고 침대와 옷장을 들여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우리 딸을 키워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분명 할머니는 법적으로 잘못을 하셨어요. 하지만 수빈을 따뜻하게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었죠. 수빈아, 2층으로 올라가자. 은주는 수빈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는 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부부 침실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비워뒀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어요.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장. 일주일 동안 도연과 은주가 정성껏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연한 노란색 벽지를 붙였어요. 창가에는 화분도 놓았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수빈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야. 내 방이고. 수빈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손을 대어보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은주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엄마,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수빈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안았지만 점점 힘을 주었어요. 은주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계란말이를 준비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은주가 수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수빈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코를 훌쩍였죠.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은 것 같았을 테니까요. 할머니, 은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천천히 편해지셔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식사 후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건설회사에 다녀. 이제는 현장 감독이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막노동꾼에서 감독까지 올라온 거였죠. 엄마는 집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해. 프리랜서로. 은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그때보다는 형편이 나아지신 거네요? 수빈의 질문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은 10년 전에 다 갚았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너는? 마트 일은 계속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속 다니려고요. 대화는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어색했지만 노력했어요.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빈과 할머니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주와 도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 알아요. 은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도 없어. 다만,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고 수빈이를 위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잡고 있었죠. 천천히요. 천천히 다시 살아봐요. 그것이 은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빈은 퇴근 후 요리를 배우겠다며 은주 옆에 섰어요. 할머니는 청소를 도와주셨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지만 점점 커졌어요. 수빈이 요리를 망쳤을 때, 도연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지 못했을 때, 소소한 일상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집에 적응한 것 같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은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죠. 네 사람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식탁에 앉지 않으셨어요. 은주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죠. 다음 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부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은주의 팔을 붙잡고 흔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1년, 겨우 1년이라는 시간만 남았다는 말이었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세 사람이 들어서자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다 들었구나. 할머니. 수빈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셨으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할머니가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3달 전쯤 너희 집에서 칫솔 가져간 날 말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은주가 머리카락을 가져간 것도 컵을 가져간 것도 다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DNA 검사를 할 거라는 것도 짐작하셨죠.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요? 응.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신고될 줄 알았어. 그래서 며칠이라도 더 수빈이랑 있고 싶어서 도망쳤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병원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 시한부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감옥에 가면 수빈이를 못 보고 죽을 것 같았어. 수빈이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주도 울었어요. 도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치료해도 몇 달 늘어나는 게 전부야. 그래도요. 하루라도 더 계셔야죠.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끝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침만 해도 달려갔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 앉히셨어요. 내 소원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여행 가고 싶어. 너희들이랑 다 같이. 여행, 할머니는 평생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으셨대요. 수빈을 키우느라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바다도 보고 싶고 산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가요. 다 같이 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이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파도를 보며 한참을 서 계셨죠. 물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할머니 옆에 섰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선 사진이었죠. 두 번째는 강원도였습니다. 설악산에 올랐어요. 할머니는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올랐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건 처음이야.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였습니다. 불국사와 첨성대를 둘러봤어요. 할머니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석굴암 앞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네 번째는 제주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셨어요. 이륙할 때 수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네, 꿈만 같아. 제주도 바다는 부산과 달랐습니다. 더 푸르고 맑았어요. 네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쁜 조개를 하나 집어 수빈에게 건네셨죠. 이거 가져, 할머니 선물이야. 수빈은 그 조개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벽에 붙였어요. 부산 바다, 설악산 정상, 불국사, 제주 해변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추억을 만들었네. 할머니가 사진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밥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셨어요. 예쁘다. 그 말씀이 마지막 외출 전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병원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료진이 24시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주, 도연, 수빈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밤낮 없이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평소보다 맑은 눈빛이었어요. 다들 모여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은 침대 주위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사진 찍자. 수빈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네 사람이 함께 찍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고 세 사람은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자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먼저 도연을 부르셨어요. 도연은 할머니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 씨, 네, 할머니. 고마워. 그때 용기 내줘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빈이를 내 집 앞에 두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수빈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할머니한테도, 제 딸한테도.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알아요. 할머니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 씨. 은주는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수빈이를 잘 키워주세요. 이제 진짜 엄마가 키워야죠.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도연 씨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은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수빈을 부르셨습니다. 수빈은 이미 울음을 터뜨린 상태였어요. 할머니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하는 수빈아. 할머니가 수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20년 동안 너랑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진짜 가족 곁으로 돌아갔으니 할머니는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면서 살아. 행복하게. 오래오래.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수빈이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사랑한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긴 소리가 울렸죠. 으악! 수빈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도 울었어요. 도연도 울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사를 다니며 외롭게 사셨으니까요. 한은주와 강도연 가족과 몇몇 이웃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수빈은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은주는 문 밖에서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의 어느 날, 세 사람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인천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죠. 할머니는 그곳에서 편히 잠들고 계셨어요. 수빈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해온 꽃다발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엄마 아빠랑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수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은주와 도연도 수빈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그들은 딸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수빈이 부모 사이에 서서 양손으로 은주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26살이 된 딸이었지만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뒤돌아봤어요. 수빈은 차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은주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6년을 살아오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도연도 룸미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우리 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은주도 말했습니다. 사랑해, 다연아,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수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한은주, 강도연, 한다연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집으로요. 20해 동안 빈 방으로 남아있던 그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차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떨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뒷좌석에서는 수빈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랜 이별 끝에, 긴 방황 끝에 결국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겁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차는 봄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집으로, 그들의 집으로.